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집에 손님이 와 계셔서요. 갑자기 찾아오신 것도 좀 그렇고, 집에 손님이 계시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요. 당장 가진 현금이 이것뿐이라 얼마 못 드려 죄송해요. 집에 손님도 있고, 아이도 공부하는 중이라 방해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귀한 손님이 왔나 보구나. 내가 괜히 미안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7세, 내일 모레면 78세가 되는 유인철이라고 합니다.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이 전부였던 제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컴퓨터로 쓰는 건 영 익숙하지 않아 이렇게 종이에 몇 자 적어봅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아내와 함께 밭을 둘러보며 하루의 일거리를 찾았고, 노을이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아랫목에 누워 손톱 사이에 흙을 털어내다 보니 문득 지난날의 일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이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제 사연이 채택될지 누군가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그저 한 사람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80년 가까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감정을 느껴봤지만 진심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은 그저 눈에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지만 그 시절엔 의원 한 번 찾아가 보지 못하고 병을 얻어 황망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 밑으로 남겨진 동생이 무려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막내도 있었죠. 그들을 책임져야 했던 제 나이는 고작 12살이었습니다. 학업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가끔 교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부러움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부러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해야 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던 부모님 곁에서 곁눈질로 배운 농사 일이 있었지만 막상 혼자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제대로 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집과 친척집을 오가며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 사이를 오가며 꾸지람을 듣기도 했고 12살 아이가 견디기엔 너무 버거운 노동이 이어졌지만 먹고 살겠다는 의지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돌아오면 이웃 어른들이 챙겨주신 고구마와 김치 그리고 보리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어쩌다 생보리를 받아올 때면 직접 밥을 지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서툴러 매번 죽처럼 되거나 새까맣게 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변 어른들은 묵묵히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땅을 일구며 농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땅을 일구는 동안 제 마음속에 품었던 꿈은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중요했으니까요. 어린 동생들을 키우며 제게는 더 이상 제 미래를 꿈꿀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본 돈으로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저의 삶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동생들은 하나둘 성장해 서울, 인천, 부산으로 흩어지며 각자의 자리를 잡았고 저는 그제야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 동안 어느새 저는 저만의 땅과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제 손으로 일군 이 땅과 집은 마치 오랜 전쟁 끝에 얻은 평화처럼 제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비로소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되었죠. 그때가 제 나이 30 초반, 이미 청춘의 대부분을 지나온 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제 삶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이었죠. 아내와의 만남은 제게 단순히 한 사람을 얻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지켜야 할 가족이 생긴 것이었고 그로 인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가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더군요. 우리는 큰 결혼식도 없이 물 한 바가지 떠놓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귀하디귀한 아들이었죠. 그 아이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여보,
이번에 유통시장이 많이 안 좋다던데 우리 집 괜찮은 거예요. 납품하던 것도 제법 있었잖아요. 괜찮아. 판은 잘 짜놨어. 내가 당신이랑 영인이 절대 굶기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우리 집 다시 일으켜 세울 테니 걱정 말아요. 아내와 나눈 그 대화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희망을 이야기하던 시간도 잠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저희 집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동생들이 출가하면서 가족을 위해 모아둔 돈은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저희는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건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 가난과 고통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시절처럼 살지 않겠다. 그 고통을 절대로 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유한 삶을 물려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보다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아들의 공부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아버지, 저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까 해요. 뭐, 지금까지 공부한 게 얼만데 대학을 안 가겠다고. 너 선생님이랑 이야기는 해본 거니? 지금 집안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를 해요? 이놈아, 그런 소리를 할 일이 아니야. 공부 안 하고 일하겠다는 게 오히려 죄송할 일이지.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잔말 말고 공부해라.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아들은 끝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겠다는 말을 접고 대신 우리 부부에게 보답하겠다며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가진 땅과 재산을 조금씩 처분하며 빚을 갚아나갔고 아들에게도 학비와 생활비를 뒷받침해줬습니다. 현실적으로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며 언젠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그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군대에서도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더니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 제 주머니 사정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동생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빌렸던 돈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아들에게도 그의 미래를 위한 여유를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다시금 여유를 되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온 대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작은 기반을 조금씩 다져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고생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해낸 거지.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이제는 손주의 나이를 헷갈릴 만큼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호준이가 몇 살이지? 세월 앞엔 장사 없다더니 이제는 손주 나이도 헷갈리네. 올해 15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벌써 고등학교 준비한다고 정신없어요. 호준이 엄마가 얼마 전에 수학학원 하나 더 보낸다던데. 그러게요. 요즘 애들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손주 걱정이 되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근데 호준이가 싫어하면 굳이 학원 보내지 마라. 내가 너 키워봐서 알잖니. 공부를 좋아하고 재밌어하면 다행인데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니. 걱정 마세요. 애가 잘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요. 다행히도 호준이가 좋아해서요. 저 닮아서 그런지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얼마 전엔 TV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보더니 법의학자가 되고 싶다지 뭐예요. 허허, 우리 집안에서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구나. 아, 정말 뿌듯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제사 때 내려올 거니 꼭 오라는 소리는 아니야. 날도 춥고 눈도 올 것 같다더라. 그냥 오지 말라고 연락한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정성만 보이면 된다. 너 한두 번쯤 안 와도 뭐라 하실 분들 아니니까.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랑 두 분이서 보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저도 매년 참석했던 제사라 안 가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폭설 예보도 있고 해서요. 그러면 이번엔 못 가고 다음 달 엄마 생신 때 내려갈게요. 호준이 방학도 하고 집사람도 일 쉰다고 했으니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호준이랑 호준이 엄마 잘 챙겨주고 옷 따뜻하게 입어라. 아들은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을 하나 낳아 잘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쏙 빼닮은 손주를 보는 재미가 제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해 주었죠. 제 바람대로 아들이 잘 살아가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고생과 아픔들이 이제는 무색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행복한 순간들은 언제나 짧은 법입니다.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 밭을 둘러보고 오전에 일을 마친 뒤 장날을 맞아 시내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커피 한 잔을 마시려던 순간 이상하게 배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왜 이러지? 점심 먹은 게 잘못됐나?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상하네. 배가 살살 아프더니 점점 더 거슬리네. 아, 여보, 나 좀 이상해. 순간적으로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통증은 빠르게 강해졌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죽겠네. 운전을 못하겠어. 너무 아파. 미안한데 당신이 엄마야.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금방 119 부를게요.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큰 병을 알아본 적도 없고 감기에 걸려도 하루 이틀이면 멀쩡해지던 제가 이렇게 심각한 통증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벼운 병이길 바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고 그날의 평범했던 일상이 뒤바뀌는 순간이라는 걸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가 부른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간단한 진료와 몇 가지 검사를 받은 후 하루 동안 입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시골 병원이다 보니 검사 결과도 더디게 나왔고 병실에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돌며 제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환자분, 이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 상으로는 위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정확히는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의뢰서를 드릴 테니 큰 병원으로 가셔서 조직 검사를 받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암 같은 건가요? 별거 아니어야 할 텐데요. 의사는 말을 아끼며 신중히 대답했습니다. 암인지 아닌지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염증일 수도 있지만 만약 암이라면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의 진단이 어렵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링거를 다 맞은 뒤 병원을 나서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나이까지 큰 병 한 번 없이 살아왔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여유를 되찾으려는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만약 정말 암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결국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둘만의 문제로 넘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당장은 제 목숨이 걸린 일일 수도 있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아들에게 말을 꺼내기로 한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처럼 담담한 척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나, 요즘 별일 없니?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야 뭐 똑같죠. 그런데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오늘은 밭에 안 나가셨나 봐요. 나갔다가 일찌감치 들어왔지.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원래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더구나. 제 말에 아들은 순간적으로 긴장한 듯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목숨이에요? 설마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어디 아프신 거예요?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배가 아파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진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암이라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들은 크게 놀란 눈치였습니다. 긴 한숨과 함께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더군요.
아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큰 병에 걸렸다고 짐작하고 마음이 조급해진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병아. 별일 아닐 거야. 나중에 옆 동네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볼 생각이야.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 상황에 왜 동네 병원을 갑니까? 저한테 주민번호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신촌에 있는 대학병원에 예약 잡아놓을게요. 서울병원이 괜히 서울병원이 아니에요. 저는 아들의 반응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여기 병원에서는 위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더라. 그런데 약 받아와서 먹으니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괜히 연락했나 보다.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장 다음 주로 검사 예약해 둘 테니까 그때 맞춰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랑 같이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아버지가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마음을 놓습니까? 아들의 말에 울컥했지만 괜히 아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 몇 번이고 거절했습니다. 너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니. 미안하다. 그러자 아들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긴요. 지금 사람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인데 검사를 받아야 정확히 어떤 병인지 알고 치료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큰 병이든 아니든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요즘은 의료 기술도 얼마나 좋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 테니 제발 저를 믿고 올라오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도 아들의 말에 동의하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고집도 세다니까. 영인이 말대로 해요. 큰 병이 아니면 다행이고 정말 큰 병이라면 미리 알아야 어떻게든 고치죠. 나이 들어 몸 여기저기 아픈 거야 누구나 다 그렇다지만 당신은 아직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검사는 받아야죠. 아내와 아들이 한 목소리로 설득하니 저도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참 미안하다. 그동안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나이 들어서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잖아요. 괜히 깊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검사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내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 정신 단단히 붙들어요. 나약하게 마음먹었다가는 병보다 다른 게 먼저 당신을 쓰러뜨릴 겁니다. 아이 참, 말 좀 곱게 해. 이런 걸 사람들이 흉본다니까. 흉보든 말든. 내가 정신 단단히 붙들라고 이렇게 말 안 하면 당신이 대체 누가 말 듣겠어요. 며칠 뒤 저는 아들이 예약해둔 병원에 가기 위해 새벽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점심 전까지는 도착해야 했기에 아침 일찍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었습니다. 유독 사람이 많아서였을까요? 터미널 매표소는 긴 줄로 가득 찼고 저는 차례를 기다리며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순서가 되어 표를 사려고 지갑을 찾던 순간 저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지갑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지갑이 부피가 크지도 않고 종종 빠질 뻔한 적은 있었지만 잃어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더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주머니 이곳저곳을 만지작거리며 지갑을 찾기 시작했지만 줄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욱 초조함을 부추겼습니다. 저기요, 사람도 많은데 지금 표 안 사실 거면 뒤로 좀 물러나세요. 기다리는 거 안 보이세요? 줄 서 있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저는 몇 번이고 온몸을 뒤적거렸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차나 어디에 내 지갑 떨어진 거 못 봤어? 지금 버스표를 끊어야 하는데 지갑이 없네. 차에 있는지 내가 한번 봐줄게요. 지금 주차장에 차 세워놓은데 다시 가볼게요. 잠시 후 동생은 전화로 말했습니다. 형님, 차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영인이랑 며느리한테 연락해보세요. 아니면 제가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야. 내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알아서 해볼게. 정 안 되면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터미널 빈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진 돈은 3만 원이 전부였고 버스표를 끊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아내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해도 카드가 없으니 인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자리에 앉아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목이 말라 물 한 병을 사서 마시려던 찰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괜히 애써 태어난 척하려고 물을 서둘러 마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집에 내려가신 거예요. 아니, 지금 터미널이야. 이제 곧 버스 시간 다 돼서 가려고 한다. 그럼 지금 서울에 계신 거죠? 저는 좀 전에 평택에서 출발했어요. 차가 많이 밀리지는 않아서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아직 터미널에 계시면 식사라도 하실까 싶어서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돈도 없는데 버스를 탈 수도 없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아니야, 곧 버스 타야 하니까 너 따로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봐라.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돌렸습니다. 오늘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 이상하대요. 검사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온다네. 아직은 뭐 알 수 없다고 하더구나. 귀도 뽑고 내시경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어. 고생하셨네요. 아무튼 내려가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당장 집에 갈 돈도 없는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싶어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답답한 마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갑을 잃어버렸나 봐. 버스표를 살 돈도 없고 어쩌지.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요. 어차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거 알잖아요. 아니야, 애들 바쁜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자 아내는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잠시 뒤 아내가 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 조금 전에 엄마랑 통화했는데요. 지금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죠? 지갑 잃어버리셨다면서 어떻게 집에 가시려고 그러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들의 다그치는 목소리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매번 미안해서 그런 거잖니. 여기서 기다리다가 새벽차라도 타고 내려가면 될 거야. 아니면 내 작은아버지한테 연락해 보던가. 그러자 아들은 한참을 참은 듯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제가 1시간 남짓이면 집에 도착하거든요. 일단 택시 타서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집사람한테 집 앞으로 나오라고 연락해 둘게요. 도착하면 바로 들어가서 쉬세요.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하세요? 괜히 또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해요? 15분이면 저희 집 가니까 일단 먼저 가 계세요. 알겠죠? 아들의 말에 저는 결국 택시를 타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5분 정도 기다리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택시비를 결제하고 따라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주춤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집에 손님이 와 계셔서요. 갑자기 찾아오신 것도 그렇고 손님이 계신데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순간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나 보구나. 내가 괜히 미안하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오신 거니? 네, 사실 친정엄마가 와 계세요. 갑자기 마주치면 서로 불편하실까 봐요. 그래서 아버님께는 방을 잡아드리려고요. 며느리는 봉투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봉투에 넉넉히 넣었으니 좋은 곳에서 주무세요. 아버님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제 입장도 좀 헤아려 주세요. 요즘 아이가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예민하고 제가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해서요. 갑자기 이런 상황 생기면 저도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와 계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내보내는 상황이 낯설기도 하고 며느리의 말이 참 야속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대답한 뒤 저는 며느리가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다시 택시를 잡아 터미널 근처로 향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더 머물러 있기도 어색하고 차라리 터미널 근처 숙소에서 자고 아침 일찍 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타고 터미널 근처로 돌아와 숙소를 잡은 뒤 착잡한 마음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영인이네 집엔 잘 도착한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애써 잘 있다고 거짓말하려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가 몇 마디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니 숨기는 게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노발대발하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호준이 애미가 정말 너무하네. 당신이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왜 서울에 왔는지 뻔히 알면서 이 엄동설 안에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냥 가라고 했다니 그게 사람이야? 왜 이렇게 화를 내? 진정 좀 해. 지금 방 잡고 잘 있다가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면 되잖아. 솔직히 갑자기 찾아간 건 맞잖아. 그럼 당연히 호준이 애미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다짜고짜 간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간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아버지를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일단 끊어봐. 내가 알아서 할게. 괜히 더 화내지 말고. 아니,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내가 사단을 내든지 해야지. 아내는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이 과하지 않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쩐지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자포자기 심정이 들었습니다. 몇 분 뒤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아들에게 연락해 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모양이었죠. 아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화가 단단히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엄마한테 연락 받았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별거 아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집에 가라. 난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면 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홀대할 수 있어요. 저 지금 서울이에요. 금방 모시러 갈게요. 고속터미널에 계신 거죠? 그렇긴 한데 30분이면 갑니다. 숙소 앞에 나와 계세요. 저랑 같이 집으로 가요. 아버지가 왜 그런 데서 주무셔야 하는데요? 아니다. 난 정말 괜찮다니까. 그러자 아들은 더욱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대도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뭐가 괜찮으신데요? 몸도 아프고 병원에서 검사 받느라 피곤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고요. 제가 오늘 가서 단판을 짓든 뭘 하든 할 테니까 제 말대로 숙소 앞에 나와 계세요. 금방 갑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너무도 속상하고 답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옷을 챙겨 입고 아들의 말대로 숙소 앞에 나섰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서 아들의 차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타니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몸을 맡기니 그제야 조금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를 몰았고 저는 차 안에서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집에 다시 도착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현관문이 열리자 주방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밝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함께 현관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현관 쪽으로 다가왔고 우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한순간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죠. 당신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어? 오늘 아버지가 병원 가서 검사받고 오신 날이라고 내가 미리 말했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돼?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문전박대를 하다니요. 제가 택시비도 드리고 용돈도 드렸잖아요. 서로 불편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그러자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습니다. 불편하다고? 당신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모자라? 아버지가 며칠을 계신 것도 아니고 하루 저녁 계셨다가 아침에 내려가신다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방도 남아돌고 손님 방도 비어 있는데 그 정도도 못해? 우리 아버지는 가족도 아니라는 거야.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반발했습니다.
뭘 그렇게 유난히 해요. 내가 뭘 대단히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아버님께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숙소까지 잡아드렸다니까요. 그리고 굳이 다시 모시고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건 당신 아닌가요? 분란을 일으킨다고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누가 먼저 잘못했는데, 집주인이 누군데, 누가 이 집을 마련해줬는데, 우리 아버지 돈으로 산 집이라는 걸 잊었어? 그럼 이 집 주인은 우리 아버지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며느리는 말끝을 흐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뭐가 아니라는 건데? 이 집 명의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당신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이라고 착각하지 마. 평생 갚아야 할 빚처럼 아버지께 마음 써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의 강한 어조에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말이죠.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장모님이 어색한 웃음과 함께 나왔습니다. 상황이 민망했던지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들은 장모님 앞으로 가더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30만 원이에요. 오늘은 근처 숙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오셨고 아시다시피 이 집은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거잖아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는 화가 난 목소리로 아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들은 이미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짓인데 내가 뭐 못할 짓이라도 했어. 내가 당신한테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잖아. 당신은 되고 난 안 돼? 왜 그래야 하지?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집에서 아버지 모시겠다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 왜 나만 잘못했다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반대로 생각해봐. 당신이 그런 상황이면 나처럼 행동 안 했을 것 같아. 적어도 나는 아파서 검사 받으러 온 어른을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아.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억울한 듯 대꾸했습니다. 그럼 차라도 한잔 하라고 얘기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택시비도 드리고 숙소도 잡아드렸다고요. 뭘 더 하란 거예요.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야지.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렇게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며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논리적인 말에 눌린 며느리는 점점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들의 강단 있는 모습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장모님이 어색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더 어색하게 느꼈는지 아들이 건넨 봉투를 받아들고 외투를 걸친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휴, 이게 무슨 소란이냐. 내가 괜히 찾아와서 그런 거다. 너희들도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러나 아들은 쉽게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오늘 호준이 뒷바라지 때문에 아버지랑 병원 못 갔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모를 것 같아. 오늘 호준이는 학원도 없는 날이고 일찍 끝나는 날이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 차라리 부담스럽다고 했으면 이해라도 하겠어. 이런 식으로 뒤에서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좋아요. 며느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제게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의 사과에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괜히 너희 찾아와서 이런 분란만 일으킨 것 같구나. 안사돈한테도 잘 말씀드리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잘 이야기해라.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한심하게 쳐다보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펴주었고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밤늦게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가 참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먹고 아들과 함께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고 저는 그저 괜찮다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병이 아니라
무몇개와 염증이 심한 정도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꾸준히 약을 먹고 식단 조절을 하면 금방 나을 거라는 말에 저는 그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 병명은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과 그로 인한 위의 위험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주의사항과 약 처방을 받으며 앞으로는 무리하지 말고 잘 관리하라는 당부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리자 둘 다 한결 밝아진 목소리로 안도하며 기뻐했습니다. 며느리는 따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걱정 끼치지 않도록 경잘 쓸게요. 그동안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님과 어머님을 많이 못 챙겨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나니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한 발자국씩 다가갈 수 있게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얼마나 더 친해지겠어? 라는 생각도 스쳤지만 남은 인생 한 번의 고비를 넘긴 이상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에게 큰 바람을 품지는 않지만 든든한 아들이 곁에서 지켜준다는 사실은 참으로 위안이 됩니다. 제 인생은 이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함께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때로는 다툼도 있고 서운함도 있었지만 가족이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따뜻한 조언이나 따끔한 충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기대하며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